내가 키운 아들이 내 형의 아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인생은 무너졌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고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대한민국 삼류층의 가면극이다. 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방금 들은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정신을 앗아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고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만약 레오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은 메아리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며 점점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 내가 믿었던 모든 관계가 한낱 신기루였다는 말인가?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믿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했다. 이건 현실이 아니어야 했다. 마커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빗속을 파고들었다. 넌 그저 내가 하사한 아들 하나를 감지덕지 받아먹은 멍청이일 뿐이야. 빌어먹을. 이선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픔 따윈 느껴지지도 않았다. 속에서부터 역겨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세라피나. 나의 아내, 내 삶의 동반자라 믿었던 여자. 지난 수년간 그녀가 보여왔던 미심쩍은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니, 악몽처럼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던 갑작스러운 출장들, 그때마다 그녀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짧은 메시지만 남기곤 했다. 일에 지친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자신을 피하던 순간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조차 그녀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 아,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특히 몇 년 전 온 가족이 함께 받았던 제노타입 프로파일즈 DNA 검사 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전자 정보를 통해 가족력을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검사였다. 그때도 세라피나는 유독 정보 보안이 중요하다는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자신이 직접 모든 가족의 샘플을 취합해서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었다. 혹시라도 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그저 그녀가 신중한 성격이라고만 여겼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세라피나. 그냥 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여, 여보. 그녀의 눈빛은 천사와 같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속에는 악마가 숨쉬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는 그저 유난스럽다고만, 조금 과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녀의 행동이 이제 와서는 섬뜩한 음모의 치밀한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 샘플을 마커스의 것과 바꿔치기라도 했던 걸까? 그게 아니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설명된단 말인가? 젠장. 이선은 기억의 파편들을 힘겹게 끌어모았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철저히 일반인이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늘 자신은 뒷전이었다. 아버지 아서는 언제나 마커스만을 살뜰히 챙겼고 어머니 엘레노어 역시 마커스의 말이라면 파드로 메조를 쓴다 해도 믿을 기세였다.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조차 가족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잘했다, 이선. 하지만 다음번엔 마커스에게도 기회를 좀 주렴. 아버지의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었다. 마치 나는 영원히 마커스의 딜러리인 것처럼. 그런 차별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나는 그저 내가 장남이 아니기 때문이려니 혹은 내성적인 성격 탓이려니 애써 자위하며 넘겨왔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레오. 사랑하는 내 아들 레오.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얼굴 위로 마커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아니,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레오는 마커스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심지어 사람을 홀리는 듯한 그 특유의 미소까지도. 외모뿐만이 아니었다. 레오가 종종 내뱉는 엉뚱한 농담이나 무언가에 몰두할 때 자신도 모르게 아른 입술을 깨무는 버릇, 심지어 걸음걸이마저도 마커스의 젊은 시절을 빼다 박았다. 자신과는 그토록 다른 아이, 나는 레오에게서 나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럴 때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던, 아니, 감히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그 찜찜함이 이제는 거대한 확신이 되어 심장을 짓눌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내가 지난 10수년간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키워온 레오. 아니, 레오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내가 쏟은 사랑과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선은 울컥 치솟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혼란스러운 머리를 거칠게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믿음은 산산조각나 흩어지고 있었다. 이성은 냉정하게 속삭였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끔찍한 현실의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한다고.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빌어먹을 DNA 검사였다. 그래,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속의 모든 해답이 혹은 더 깊은 절망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이선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무력하게 서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히 세라피나와 마커스 두 사람의 불륜과 배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추악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텅 빈 집 안을 하염없이 헤매다녔다. 따뜻했던 보금자리,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모든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낯선, 심지어 위협적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그의 멍한 시선이 세라피나의 방, 옷장 위 한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멎었다. 오래된 손때 묻은 자줏빛 벨벳 상자. 결혼 전부터 그녀가 보물 상자라 부르며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이었다. 한 번도 그 내용물을 본 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불길한 느낌을 주던 상자였다. 이선은 잠시 망설였다. 남의 비밀을, 그것도 아내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엿보는 듯한 찝찝함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그런 도덕적인 사치를 부릴 여유는 없었다. 그는 이미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고 이 상자 안에 그 지옥의 실마리가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묵직한 서재 의자를 끌어다 밟고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마치 봉인된 악마를 깨우듯 상자를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경첩을 열자 희미한 조약 냄새와 함께 빛바랜 편지 몇 통과 작고 녹슨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편지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세라피나에게 보낸 것들이었고 몇몇은 그녀가 쓴 답장으로 보였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버린 편지들의 내용을 흘깃 본 것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아주 오래전의 물건들이라는 것,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은 이들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감정이 오갔을 것이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 열쇠. 이 작고 투박한 고풍스러운 문양까지 새겨진 녹슨 열쇠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집안의 어떤 문과도 어떤 가구의 열쇠 구멍과도 맞지 않는 생김새였다. 어쩌면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일지도. 혹은 그녀가 숨겨둔 또 다른 공간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이선은 본능적으로 이 작은 열쇠가 모든 비밀을 푸는 혹은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끌어들일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다.
이 열쇠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아니면 구원의 실마리가 될지는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열어봐야 한다. 반드시. 손에 쥔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마치 운명의 여신이 건네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이 지독한 비밀은 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것일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선은 문득 아버지 아서의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얼굴과 거대한 벵가드 산업의 숨막히는 위용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온몸을 관통하는 섬뜩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쩌면 그들이 아버지와 형 마커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분명 그럴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잔인한 연극이었을지도.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거대한 암흑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이 작은 열쇠가 그 깊고 어두운 암흑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손에 쥔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마치 운명의 여신이 건네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이 지독한 비밀은 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것일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선은 문득 아버지 아서의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얼굴과 거대한 벵가드 산업의 숨막히는 위용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온몸을 관통하는 섬뜩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쩌면 그들이 아버지와 형 마커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분명 그럴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잔인한 연극이었을지도.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거대한 암흑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이 작은 열쇠가 그 깊고 어두운 암흑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아서 벵가드. 나의 아버지.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가문이 전부다. 이선. 벵가드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다. 하지만 그 하나라는 울타리 안에 과연 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는 그저 벵가드라는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했던 것일까? 벵가드 산업의 CFO이자 COO. 직함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나는 회사의 재무와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두뇌였지만 내 연봉은 마케팅 부사장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쓰고 회사 돈으로 술과 여자를 탐닉하는 마커스의 용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게 과연 가족이란 말인가? 아니면 잘 짜인 착취 시스템인가? 젠장. 지난 10수년간 나는 벵가드 산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위태롭던 해외 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경쟁사들의 거센 공세 속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렇게 회사가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마다 그 공은 어김없이 마커스에게 돌아갔다. 한 번은 내가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한 신규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모든 임원이 내 분석과 전망에 감탄하고 있을 때 아서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훌륭하군, 이선. 하지만 너무 신중해. 마커스, 내 생각은 어떤가? 마커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계획안의 핵심 아이디어 몇 개를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인 양 떠들어댔다. 내용은 형편없었지만 그의 화려한 언변과 허황된 장밋빛 전망에 아서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마커스에게 넘어갔고 예상대로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커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아서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생각하자 하며 그를 감쌌다. 반면 내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여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다른 프로젝트는 그저 운이 좋았다는 평가와 함께 잊혀졌다. 벵가드 산업의 심장은 나였지만 왕관은 언제나 마커스의 것이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마커스.
그는 벵가드 가문의 황태자였다. 매력적인 외모, 사람을 홀리는 유려한 말솜씨, 그리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총애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회사의 마케팅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온갖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몇 대씩 굴리고 매일 밤 도시의 가장 화려한 클럽에서 모델 지망생들과 어울렸다. 회사 법인카드는 그의 개인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었고 그의 사무실은 업무 공간이라기보다는 사교 클럽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서는 그런 마커스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젊을 때는 좀 놀아도 괜찮다. 다 경험이다라며 그의 일탈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호화로운 집무실 한쪽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내 이름이 새겨진 낡은 만년필을 떠올렸다. 그 만년필처럼 나 역시 아버지에게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와서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회사 안팎에서는 마커스가 차기 회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무시하려 했지만 마커스가 아서의 집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소문은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했다. 내 가슴은 불안감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대로 마커스가 회장이 된다면 벵가드 산업은 머지않아 그의 무능과 방탕함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그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할 터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마치 교묘하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된 것 같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리고 더 이상 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래, 더는 침묵하지 않으리라. 이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내리라. 운명의 그날,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열리기 며칠 전이었다.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 엘레노어를 찾아갔다. 혹시나 어머니만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어머니의 방은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평온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어왔던 부당함과 마커스의 전행, 그리고 다가올 회장 선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벵가드 산업은, 우리 가족은 전부 망가질 거예요. 내 간절한 호소에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선아, 내 아버지 성격 알잖니? 이미 결정된 일은 아무도 못 바꾼다. 그저 가문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내 귀에 박혔다. 가문을 위해서? 대체 그놈의 가문이 무엇이기에? 어머니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나를 향한 연민이나 지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 역시 이 거대한 연극의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니면 아버지의 폭압적인 권위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일까? 어느 쪽이든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엘레노어의 그 한마디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절망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마침내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아서 벵가드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 도시 외곽의 호화로운 저택은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한낱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면 무도회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그 낡고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리라.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겨내고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내 손에 들린 이 작은 열쇠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일까?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잡았기 때문일지도. 아서 벵가드의 칠순잔치가 열리는 날, 도시 외곽의 호화로운 저택은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황금빛 석양 아래 빛나고 있었고, 연회장 안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웃음소리, 그리고 가식적인 찬사들이 넘실거렸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한낱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면 무도회처럼 보일 뿐이었다.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어떤 추악한 진실이 폭로될지 아무도 모르는 채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벵가드 가문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그 낡고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이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현실이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리라.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겨내고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내 손에 들린 이 작은 열쇠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일까?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어렸다. 한참 동안 지루한 축사와 아첨이 오간 뒤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인 아서 벵가드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잠시 하객들을 둘러보더니 특유의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 칠순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례적인 감사 인사가 끝나자 그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렸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아서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저의 뒤를 이어 벵가드 산업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저의 장남 마커스 벵가드를 지명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안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마커스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아서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오직 나만이 피가 얼어붙는 듯한 싸늘함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직접 그의 입으로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직 타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음악이 멈추고 웅성거리던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돌발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려 나왔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말 마커스 형이 차기 회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서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선아, 지금 뭐 하는 게냐? 중요한 자리다. 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였다. 제 아들 레오. 아니, 레오가 정말 제 아들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 세라피나와 제 형 마커스의 피를 받은 벵가드 가문의 또 다른 위대한 거짓말입니까? 내 말이 끝나자 연회장 안은 물기 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아서, 그리고 세라피나와 마커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서와 엘레노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세라피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오직 마커스만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고함을 질렀다. 미쳤구나, 이선.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감히 아버지 생신잔치에서 이런 망발을 해? 그가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다. 나는 마커스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시 아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몇 년 전 온 가족이 제노타입 프로파일즈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라피나는 유독 자신이 직접 샘플을 처리하겠다고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혹시 제 샘플이 다른 사람의 것과 뒤바뀌기라도 한 것입니까?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 벵가드 가문의 요서 깊은 초상화들 속에 그려진 그 어떤 조상과도 닮지 않은 제 모습에. 저는 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연회장 한쪽에 걸린 역대 벵가드 가문 수장들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절규했다. 아서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충격적인 가족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아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강타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엘레노어가 와락 무너지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미안하다. 이선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절규와 함께 또 다른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 너는 어렸을 때 유년기 폰 클라인펠터 유사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알았지? 의사들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어. 우리는 벵가드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만 했다. 그래서 마커스에게 세라피나와 엘레노어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그들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아내마저 그들의 추악한 계획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순수한 혈통. 그깟 혈통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동시에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의 배신, 형의 기만, 그리고 부모님의 잔인한 음모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옥죄는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나는 그 거미줄 한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문은 풀렸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문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리고 아서와 엘레노어가 이토록 혈통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눈빛에는 그것보다 더 음험하고 뒤틀린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속삭임, 엘레노어의 처절한 울음소리, 마커스의 저조 섞인 고함, 그리고 아서의 망연자실한 침묵.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릴 뿐이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속삭임, 엘레노어의 처절한 울음소리, 마커스의 저조 섞인 고함, 그리고 아서의 망연자실한 침묵.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릴 뿐이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느낌. 아니, 껍데기조차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분노가,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무언가가 억눌렸던 화산처럼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래, 터뜨려야 한다. 이 모든 위선과 기만을. 내 주먹은 허공을 갈랐지만 이미 이 섬은 끊어진 지 오래였다. 시야는 붉게 물들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증오스러운 마커스의 얼굴뿐이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자 옆에서 지켜보던 세라피나의 날카로운 비명이 귀를 찢었다. 이선 씨. 제발 멈춰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한때 세상 전부라 믿었던, 아니, 그렇게 믿도록 강요당했던 여자의 목소리는 이제 그저 공허한 소음, 혹은 나를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었다. 과거에 유순하고 모든 것을 참아냈던 이선은 방금 저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악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어. 내 모든 것이.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커스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산산조각 나고 화려하게 차려졌던 우아한 음식들은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과 나를 제지하려는 다급한 손길들. 하지만 그 무엇도 지금의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주리라. 광란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나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달려가자 마커스가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애지중지하던 번쩍이는 붉은색 스포츠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차는 마치 마커스의 오만함과 탐욕, 그리고 그의 더러운 불륜 행각들을 그대로 빼닮은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서가 최근에 가문의 위상이 걸맞게 구입했다며 자랑하던 육중한 검은색 SUV가 위압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그 차는 아버지의 냉혹함과 독선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파괴 충동이 온몸을 격렬하게 휩쌌다. 가면은 부서졌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다. 나는 주변에 있던 골프채를 담아도 마커스가 트렁크에 처박아 두었을 싸구려 골프채였으리라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스포츠카의 앞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박살났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이드미러가 힘없이 부러져 나갔다. 이어 SUV로 달려들어 사이드미러를 박살내고 타이어를 찢었다. 성에 차지 않았다. 보닛 위로 올라가 미친 듯이 발을 구르자 찌그러지는 금속의 비명이 마치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내 놈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그 위선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주마.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세라피나가 떨어뜨린 차 키를 낚아채 그녀의 차에 올라탔고 그 저주받은 저택을 미친 듯이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저택을 보며 눈물과 분노로 흐려진 시야 사이로 산산조각난 그들의 자존심과 내동댕이 쳐진 나의 과거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내가 당한 배신,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 절대로. 얼마나 달렸을까?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만이 가득한 외곽도로를 얼마나 헤맸는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시 외곽에 버려진 주유소였다. 녹슨 주유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마치 묘비처럼 울신연스러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힘없이 차에서 내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터져나왔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목 놓아 울었다. 지난 수십 년간 가면 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폭발했다. 지독한 배신감, 처절한 절망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과 혐오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누구였나? 아내라 믿었던 여자는 내 형과 놀아났고,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는 내 피를 받지 않았으며,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은 나를 친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어머니조차 나를 기만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내 존재의 의미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한참을 울부짖다 지쳐 쓰러질 무렵 문득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결의만이 섬뜩하게 남았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래,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들은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세 가지 선택지를 떠올렸다. 머릿속에서 각각의 선택지가 그려졌다 사라졌다. 첫째, 이 모든 고통을 가슴에 묻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그들의 꼭두각시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들의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라고.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서 평생을 벌레처럼 기어다니라고. 웃기지 마. 그건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둘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어딘가로 도망쳐 사라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망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내 상처는 누가 보상하는데? 내 잃어버린 세월은? 이 치욕은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자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 그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고통, 그 이상의 절망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 느끼게 해주리라.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파괴다. 그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나도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의 제국, 그들의 명예, 그들의 행복, 전부 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나는 그저 복수를 집행할 뿐을 그래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뼈저리게, 처절하게. 내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예전에 나약했던 이선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 안식처, 내 집이 아니었다. 그저 복수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임시 거점일 뿐 내 텅 빈 집안은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은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혹은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내 방으로 들어가 최소한의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 벵가드 산업의 내부 감사자료, 세라피나와의 결혼계약서, 그리고 만약을 위해 항상 별도로 보관해 두었던 약간의 현금과 위조 여권을 챙겼다. 그리고 세라피나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모든 돈을 인출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레오의 대학 학자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던 계좌의 돈까지도 모조리 빼냈다. 레오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 돈마저 그들의 더러운 손에, 그들의 위선적인 목적에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다. 언젠가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온다면 부디 이 아빠의 선택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마음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 아려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침실로 들어가 결혼 반지를 떼서 한때 우리의 사랑의 증표라 믿었던, 그러나 이제는 거짓과 기만의 상징이 되어버린 엘레노어가 우리 결혼 선물로 직접 술을 놓아 만들어준, 이제는 빛바랜 퀼트 이불 위에 차갑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세라피나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리고 과거에 순진했던 나는 이제 이 순간부로 완전히 끝났다는